2026년 4월 트럼프 이란 종전 협상과 글로벌 안보 재편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026년 4월 약 6주간 이어져 온 미국과 이란 및 이스라엘 간의 중동 무력이 충돌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란 지도자들이 회담장에서는 언론에 비치는 모습과 달리 훨씬 더 합리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으며 동의해야 할 모든 조건들에 대해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이란이 현재 군사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매우 고통스러운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이는 대화의 진전을 시사함과 동시에 군사적 압도성을 바탕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주려는 미국 행정부의 전형적인 압박 전술로 해석된다. 이러한 낙관론의 이면에는 매우 복잡하게 얽힌 중동 내 역학관계와 동맹국 간의 불협화음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종전 협상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것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다. 이란은 자국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중단을 휴전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을 축소하고 자제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하며 진화에 나섰다. 제이 벤스 미국 부통령 역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에서 일정 부분 스스로를 통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단순히 지역 내 분쟁에 머물지 않고 대서양 동맹과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그 여파를 확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세계 원유 물류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 확보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고 나토 탈퇴와 유럽 주둔 미군 일부의 철수 방안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동맹의 가치보다는 철저한 거래적 관점에서 안보 비용을 청구하려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본고에서는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미이란 종전 협상의 구조와 쟁점, 레바논 전선의 위기, 나토와 유럽을 향한 미국의 압박,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 한국의 외교 안보에 미치는 입체적인 파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중동 정세의 새로운 분수령 전쟁의 배경과 휴전 국면의 도래. 이번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쟁이 어떻게 종전 협상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중대 국면으로 비화했는지를 짚을 필요가 있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능력, 영내 친이란 무장세력 네트워크,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제적 안보 독트린이 한꺼번에 충돌한 결과물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의 목표를 각각 다르게 설정했지만 공통적으로는 이란의 군사적 전략적 능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려 했고, 이란은 정규전에서의 열세를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지역 확전 가능성으로 상쇄하려 했다. 이런 의미에서 2026년 봄의 중동은 특정 국가 간 전쟁이라기보다 핵미사일 해상교통로 프록시 네트워크가 동시에 결합된 복합안보 위기의 현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과 협상으로 방향을 틀게 된 배경에도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그는 군사적으로는 이란에 큰 타격을 입혔고 정치적으로는 자국민에게 강한 미국을 과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휘발유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 해상운송 차질, 인플레이션 재자극 우려는 미국 국내 여론과 금융시장에 모두 부담이었고,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도 미국 국민 다수가 전쟁의 조기 종식을 선호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트럼프 특유의 공세적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그가 동시에 우리는 꽤 빨리 이란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결국 군사적 압박 이후 협상을 통해 전쟁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대목으로 읽힌다. 이 점에서 지금의 휴전은 평화의 도착점이라기보다
각 당사자가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잠정적 정거장에 가깝다.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과시한 채 협상에 임하고 싶어하고 이란은 심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체면과 전략적 지렛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재 완화와 영내 입지 보전을 도모하려 한다.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이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미국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성급한 타협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경계한다. 따라서 현재의 휴전은 합의의 산물이기보다 이해관계의 일시적 교차점이며 조금만 균형이 흔들려도 다시 전면 대결로 회귀할 수 있는 불안정한 중간 단계라고 평가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번 분쟁은 이란의 핵시설 및 영내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적 공세, 그리고 이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결사항전을 벌인 이란 간의 물리적 충돌로 촉발되었다. 약 한 달 반 동안 이어진 무력 분쟁 속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다수의 고위 인사들이 사망하는 등 이란 지도부 내 상당한 인명피해와 인프라 타격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타격을 근거로 사실상 정권 교체에 준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는 전쟁의 장기화와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중단하고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에 직면했다. 미국과 이란이 벼랑 끝 대치 속에서도 극적인 휴전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3국인 파키스탄의 적극적인 중재 외교가 존재한다. 이슬람권 핵보유국이자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은 양측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독특한 지위를 활용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2주간의 휴전 연장을 제안하고 이란 지도부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설득하며 파국을 막는 데 주력했다. 특히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은 최근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에 대해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노력을 훼손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는데 이는 이란을 압박하여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외교적 계산으로 분석된다. 극도의 불신 속에서도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해 2주간의 조건부 휴전이 성립되었으며 이는 4월 11일 이슬람아바드에서의 대면 협상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파키스탄의 부상은 2026년 중동 외교의 성격이 더 이상 전통적 강대국 독점으로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직접 전쟁의 한쪽 당사자였고 유럽은 내부 조율과 대미 관계 관리에 몰두했으며 아랍 주요국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공개적 조정자로 나서기 어려운 제약을 안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파키스탄은 이란과의 국경, 사우디와의 안보 관계, 미국과의 군사외교 채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떠올랐다. 이는 지정학적 중간지대에 있는 국가가 위기 국면에서 메시지 전달자, 보증인 회담, 개최국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 중동 질서가 단순히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삼각구도로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파키스탄 중재의 한계도 분명하다. 파키스탄은 협상 채널을 열 수는 있어도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작전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파키스탄은 대화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는 유능하지만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까지 가진 국가는 아니다. 이 때문에 이슬람아바드 회담의 성패는 장소의 상징성보다도 미국과 이란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협상의 실질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파키스탄의 역할은 중재자이되 결정자는 아닌 전형적인 보조적 핵심국의 위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전 협상의 구조적 쟁점과 역학관계 미국과 이란의 동상이몽.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낙관적이라는 표현은 협상 진전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인 동시에 협상 프레임 자체를 선점하려는 의도적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NBC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자들이
언론 앞에서보다 회담 자리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며 동의해야 할 사안들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바로 합의하지 않으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경고를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이번 협상을 상호 양보의 외교가 아니라 군사적 압박 아래에서 상대의 양보를 받아내는 강압적 외교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낙관론은 신뢰 구축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에게 이미 협상은 정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심리전이기도 하다.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 협상은 패배를 인정하는 의식이 아니라 전쟁 이후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를 둘러싼 권리 투쟁에 가깝다. 이란이 내놓은 10개 항의 제안은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사후 질서의 원칙을 미국에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문서에 가깝다. 여기에는 비침략,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 통제,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1차, 2차 제재 해제, 국제원자력기구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종료, 중동 내 미군 전투부대 철수, 레바논을 포함한 전선의 전쟁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란은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해상교통로와 영내 네트워크를 통해 완패가 아닌 협상 가능한 피해국으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도 분명하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지속을 사실상 용인할 수 없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영내 동맹 세력 지원을 제한하지 않는 합의는 장기적으로 더 큰 위협을 남긴다고 본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앞서 제시했던 15개 항의 구상은 고농축 우라늄 반출 또는 제거, 농축 중단, 미사일 프로그램 제약, 프록시 지원 차단 등 이란의 전략적 핵심 능력을 축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것은 이란이 원하는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의 논리와 미국이 원하는 위협 제거와 행동, 제한의 논리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뜻한다. 결국 협상은 휴전의 형식보다 그 이후 어떤 힘의 균형을 제도화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이며 진짜 타협의 난점은 바로 이 구조적 비대칭에 있다. 여기에 파키스탄에서의 회담 구성이 상징하는 외교적 의미도 작지 않다. 미국 대표단의 부통령 벤스, 특사 위트코프, 쿠슈너가 참여하고 이란 측에서 의회의장과 외무장관이 나서는 구도는 이번 회담이 단순 실무 협상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시험하는 준정상급 협의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혁명수비대가 협상장에 전면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군사적 강경파가 전면에 서지 않은 채 외교적 공간을 열어두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실제 전장과 미사일, 통제의 열쇠를 쥔 세력이 완전히 협상장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합의문은 만들어져도 현장에서 이를 집행할 능력과 의지가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이 협상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문서보다 이행의 문제에 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신뢰의 붕괴가 이미 너무 깊다는 점이다. 알자지라가 인용한 전문가들 역시 양측의 최대 장애물로 불신을 꼽는다. 워싱턴과 테헤란은 모두 국내외 청중을 향해 자신들이 승자라는 서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장 밖에서는 오히려 더 강경한 언어를 사용할 요인이 있다. 실제로 과거의 협상 실패 경험은 어느 한쪽이 양보 신호를 보내는 순간 상대가 이를 시간 벌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키워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 타협보다 상징 정치가 앞서기 쉬우며 협상은 진전을 보이는 듯 하다가도 한두 문장의 문안 조정에서 갑자기 멈춰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은 일괄 타결보다 단계적 교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해협 통항의 가시적 정상화, 추가 공습 자제, 제한적 제재 완화, 포로 또는 억류자 문제, 핵 사찰의 일부 재개 같은 작은 조치들이 먼저 맞교환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대타협의 환상을 줄여주는 대신 작은 이행의 성공을 축적해 불신을 조금씩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단계가 많아질수록 어느 한 단계의 실패가 전체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도 커진다. 결국 이번 협상은 단숨에 끝날 회담이라기보다 합의와 후퇴가 반복되는 장기 협상 과정의 출발점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협상에는
양측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미국 측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필두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합류하며,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과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협상단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을 살펴보면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타결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미국과 이란은 각각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며 최대주의적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이란이 제시한 10개항의 평화 제안은 핵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인정, 중동 내 미군 전투부대의 전면 철수, 대이란 경제 제재의 해제, 그리고 레바논을 포함한 동맹 무장단체들에 대한 군사작전 중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란은 자신들이 입은 막대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급소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협상의 최대 지렛대로 삼고 있다. 반면 미국의 요구사항은 이란의 전략적 역량을 영구적으로 거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이 과거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15개 항의 제안에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의 전면 폐기, 우라늄 농축 시설의 가동 중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제한, 그리고 영내 대리 세력 프록시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 등이 담겨 있다. 백악관은 특히 이란의 우라늄 비축량 포기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요구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파한 지하시설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60%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지하 너무 깊은 곳에 있어 신경 쓰지 않으며 위성으로 항상 감시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목표였던 우라늄 시설 완전 파괴 대신 억지력 유지 차원에서의 타협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양측의 간극은 협상 과정에서 심각한 마찰을 예고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이 과감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완전하고 항구적인 평화 조약의 체결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3. 레바논 전선의 위기와 확전 방지 딜레마. 레바논 전선이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로 지목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과 이란이 본토 차원의 군사 충돌을 일단 멈춘다 해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교전하면 휴전의 정치적 의미가 곧바로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란은 레바논 전선을 자국 안보의 외곽 방어선으로 간주해왔고, 헤즈볼라는 단순한 우호 세력이 아니라 이란의 억지력 체계 일부로 기능해왔다. 따라서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의 표적이 본토에서 프록시 전장으로 이동했을 뿐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이 때문에 레바논 문제는 종전 협상의 부차적 의제가 아니라 사실상 합의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공개적으로는 휴전은 헤즈볼라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동시에 미국 대통령에게는 작전을 저강도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장면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딜레마를 집약한다. 그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강경함을 보여야 한다. 이란과 헤즈볼라를 상대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미국이 조기 타협에 나서는 모습은 이스라엘 우파 진영에서 정치적 약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미 관계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작동한다. 미국의 군사외교 지원 없이 이스라엘이 장기전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협상을 자신의 성과로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타냐후가 워싱턴의 요청을 완전히 거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공식 메시지에서는 강경, 실전 운용에서는 제한적 조절이라는 이중 트랙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런 절충이 현장에서 쉽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습이 축소되더라도 레바논 현장에서는 여전히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강도가 조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자제할 요인이 크지 않다. 한 번의 미사일 5인, 한 차례의 대규모 민간인 사상, 또는 헤즈볼라 지휘부에 대한 표적 타격이 발생하면 미국-이란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는 즉각 경색될 수 있다. 이란 의회 지도부 주변에서 레바논에서 미국의 미친 개를 제어하지 못하면 휴전도 협상도 없다는 식의 강경한 메시지가 나온 것은
레바논 전선이 실제로 협상 유지의 조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레바논은 본 협상장의 바깥에 있지만 가장 강력한 협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 전선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레바논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인식 차이,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정해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심 종전 틀을 우선 만들고 레바논은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란은 레바논을 배제한 휴전은 실질적 휴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인식 격차는 향후 협상문 문구 하나하나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모든 전선의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표현과 미국-이란 간 직접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표현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가 전혀 다르다. 바로 이 문구의 차이가 다음 주의 평화를 혹은 다음 날의 재폭격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레바논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종전협정의 법적 정치적 정의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다. 이번 미이란 종전협상의 성패를 가를 최대 아킬레스건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대치 중인 레바논 전선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휴전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란의 핵심 동맹인 헤즈볼라를 괴멸시키기 위해 레바논 남부와 베이루트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단 하루 만에 최소 250명의 민간인이 희생되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레바논에 대한 군사작전 중단을 이번 미국과의 휴전 합의안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묵인 하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하고 휴전을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행보는 다분히 전략적이고 이중적이다. 그는 대외적으로 임시 휴전안에 헤즈볼라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스라엘은 이들을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내의 강경 보수파를 달래고 안보적 성과를 과시했다. 하지만 마쿠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 정황이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습을 축소할 것을 강권했고 네타냐후 총리 역시 이를 수용해 눈에 띄지 않게 작전을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 정부가 뒤늦게 레바논과의 직접 협상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러한 미국 측 압박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전선은 언제든 전체 휴전판을 엎을 수 있는 뇌관이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이란 정권의 붕괴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배제된 채 이뤄지는 미국과 이란의 직거래가 결국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보 위협을 남겨둘 것이라고 우려한다. 아랍권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레바논 공습이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을 강경하게 만들어 협상 프로세스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이른바 스포일러 방해자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레바논 내에서도 전쟁에 끌어들인 헤즈볼라, 무자비한 공습을 가한 이스라엘,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 모두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어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이슬라마바드 협상 역시 사상 누각에 불과할 위험이 높다. 4. 대서양 동맹의 균열과 글로벌 안보 지형의 재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위기 와중에 나토와 유럽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이번 사태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유럽이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해군력과 정치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이 위험과 비용을 떠안을 때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에너지와 무역의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중동 작전과 대서양 동맹의 결속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협조하지 않으면 동맹의 비용을 다시 계산하겠다는 신호에 가깝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언사가 단순한 즉흥적 분노가 아니라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재조정하려는 전략적 계산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중동 전선에서 동맹국의 기여를 받아내려는 계산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안보에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재강조하려는 계산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그는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미국으로 돌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는 미국이 전통적 동맹 체제를 자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기 상황마다 동맹의 기여도와 비용 분담을 따져가며 재계약하겠다는 식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유럽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매우 불편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 여진이 남아있고 러시아에 대한 구조적 경계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동 위기를 이유로 유럽 안보의 자동 보장을 흔드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토 사무총장이 도울 수 있다면 단계적으로 돕겠다고 밝힌 것은 무력한 항변이라기보다 미국의 불만을 완화하면서도 유럽 내부의 정치 군사적 준비 부족을 감추지 못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럽은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할 능력도 즉각 수용할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회색지대가 곧 트럼프의 협상 레버리지로 작동한다.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대목은 이것이 세계 안보 질서의 파편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해상교통로 보호, 전진 배치 병력, 동맹 방위 약속을 모두 거래 가능한 항목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각 지역 동맹국은 자율성을 강화하려 하거나 지역별 소다자 안보 체제를 모색하게 된다. 유럽은 더 유럽적인 나토 혹은 미국 의존도를 줄인 자주적 방위 역량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보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층적 외교 균형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억지력 약화와 오판 위험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질서를 더욱 다극화된 거래형 안보 구조로 이동시킬 수 있다. 중동의 분쟁은 역설적이게도 대서양 양안 동맹, 즉 미국과 유럽 간의 심각한 외교 안보적 균열을 노출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과정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거나 영내 물류마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품어왔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연합작전에 함정을 파견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며 그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친구가 아니었으며 나토는 일방 통행로라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1949년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네이티오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방안까지 강력히 고려하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던졌다. 이와 연계하여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의 일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까지 백악관 참모진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국방부의 구체적인 철수 계획을 지시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는 트럼프식 거래주의 동맹관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가 도울 수 있다면 단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이미 대서양 동맹의 신뢰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린 엄포를 넘어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로서 글로벌 해상교통로를 무상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적 안보 독트린의 선언에 가깝다. 이는 결국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유럽 방위군 창설이나 영내 자체 안보망 구축을 가속화하도록 압박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주유럽 미군 재배치 논의의 의미는 병력 숫자 그 자체보다도 약속의 가변성을 제도권 안보 엘리트에게 각인시킨 데 있다. 냉전 이후 유럽 안보는 미국의 상시 전진 배치와 자동적 개입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왔다. 그런데 중동 위기라는 외부 사건을 이유로 그 전제가 흔들린다면 유럽은 러시아 억지뿐 아니라 발칸, 지중해, 북극 항로 사이버 방위까지 전반적 재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즉 이번 논의는 단순한 병력 조정이 아니라 미국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개입할지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동맹국들이 전략 문화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변화다.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접근은 양날의 검이다. 단기적으로는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을 압박하고 협조를 끌어내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약속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동맹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보다
오히려 미국을 우회하는 자율적 방위 체제를 구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트럼프식 압박은 협상 레버리지이면서 동시에 미국 영향력의 자기잠식 위험을 내포한다. 중동 전쟁이 끝나더라도 동맹을 거래적 계약으로만 보는 시각이 굳어질 경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군사력의 규모와 별개로 정치적 신뢰라는 측면에서 장기적 마모를 겪을 수 있다. 5. 세계 경제 파장과 에너지 안보의 위기. 호르무즈 해협은 오랫동안 지정학이 곧 가격이라는 명제가 가장 선명하게 작동하는 장소였다. 전 세계 원유와 LNG의 막대한 비중이 통과하는 좁은 수로가 분쟁의 직접 압박 대상이 되면 실제 차단 규모보다 시장 심리가 먼저 요동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해협을 통과한 선박수가 휴전 첫날 극히 제한적이었고 특히 원유가스 운반선의 정상 운항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던졌다. 공급이 완전히 끊기지 않더라도 보험료 상승 후의 비용 증가 재고 확보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면 에너지 가격은 구조적으로 상방 압력을 받는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물리적 통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의 위험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금융적 변수이기도 하다. 이란이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식은 매우 계산적이다. 로이터즈와 엘저지러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영구적 평화체제 하에서 해협 통항에 대한 자국의 통제권 혹은 통행료 부과 가능성까지 구상하고 있다. 이는 단지 전시 봉쇄를 풀어주는 대가를 받겠다는 수준을 넘어 해협 자체를 전후 질서의 제도화된 지렛대로 만들려는 시도다. 다시 말해 이란은 전쟁에서 입은 군사적 손실을 지정학적 위치에서 나오는 통행 통제력으로 보충하려 하고 있다. 만약 이 논리가 일부라도 제도화된다면 중동 원유와 LNG의 가격에는 기존의 공급 수요 요소 외에 이란 리스크 사용료라는 새로운 프리미엄이 상시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충격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는 해운 운임, 보험료, 석유화학 원재료, 항공유, 전력 생산 비용을 연쇄적으로 밀어 올린다. 곧바로 제조업 원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에 2차 전가되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판단도 복잡해진다. 그동안 각국이 금리 인하나 경기 부양을 통해 팬데믹 이후의 성장 둔화를 완화하려 했더라도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정책 여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중동 위기는 군사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거시정책의 제약 조건을 바꾸는 사건이다. 유가의 급등은 단순히 산유국과 소비국의 소득 재분배에 그치지 않고 성장률 가환율 재정 지출의 균형 자체를 흔든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세계 공급망이 얼마나 지정학적 좁은 목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재확인시켰다. 팬데믹 당시에는 항만 적체와 반도체 부족이 세계화의 취약성을 보여줬다면 2026년의 중동 위기는 해상 체크포인트 한 곳의 불안정이 에너지 물류 금융 시장을 동시에 흔들 수 있음을 실증했다. 이는 각국 기업과 정부가 단순한 비용 효율성이 아니라 우회 가능성과 재고의 전략성을 다시 평가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비축 확대와 대체 공급선 탐색이,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 구조 다변화와 운송 리스크 분산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시아의 수입국들은 이번 충격에 가장 취약한 축에 속한다.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축소 이후 공급선 다변화를 상당 부분 진전시켰고 미국은 에너지 생산국이라는 완충 장치를 갖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의 산업 국가들은 중동산 원유와 LNG에 대한 구조적 의존성이 여전히 높다. 이 때문에 중동 위기의 비용은 단순히 원유 선물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아시아 제조업 허브들의 생산비를 올리고 글로벌 재화 가격을 다시 밀어올리는 방식으로 세계에 되돌아온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지역 리스크가 아니라 세계 제조업 체인의 원가 구조를 바꾸는 시스템 리스크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보험과 금융의 역할이다. 실제 전투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해도 선주와 보험사는 위험 평가를 즉시 낮추지 않는다. 전쟁 위험 보험료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수송기업은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원자재와 완제품 가격에 전가된다. 다시 말해 군사적 휴전과 경제적 정상화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들이 휴전이 성립되었다고 발표하더라도 시장은 더 오랫동안 위기 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차가 바로 실물 경제에 누적 부담을 남긴다. 중동 위기의 경제적 파장은 전투 종료 시점이 아니라 금융보험 물류가 위험을 다시 계산하는 속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은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와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망의 마비다. 전 세계 석유 및 액화천 연가스 LNG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불과 34km에 불과해 무력 충돌 시 쉽게 차단될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란은 2월 말부터 해협을 사실상 폐쇄하며 글로벌 경제를 인질로 삼았다. 미국의 휴전 발표 이후에도 해협 통항이 완전히 재개되지 않았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해상 교통 데이터에 따르면 휴전 첫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벌크선 5척에 불과했으며 글로벌 경제의 혈관을 책임지는 원유 및 가스 운반선은 단 한 척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물류 병목 현상은 국제유가의 폭등을 유발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를 부추기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석유회사 최고 경영자이자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인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있지 않으면 통행이 심하게 제한되고 통제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 역시 이란이 하루 110여 척이 오가던 해협을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무력 충돌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란은 영구적인 평화 조약이 체결될 경우 해협 통과 선박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프리미엄은 분쟁이 종식되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6. 한국 외교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복합적 시사점. 한국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충격은 에너지 가격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가격이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와 LNG 의존도가 높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로의 안정성에 크게 기대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운임과 보험료 상승, 선박 스케줄 지연, 재고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순간 곧바로 수입 단가와 기업 비용 구조에 부담이 생긴다. 특히 정유석 유화학발전 철강해운처럼 에너지 다소비 또는 연료 민감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중동 위기의 지속 시간이 수익성 변동성으로 직결된다.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동발 리스크는 단지 원유 문제에 그치지 않고 무역 수지, 환율, 소비자 물가, 기업 투자 심리 전반을 자극하는 복합 변수다. 외교 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에 대한 사고방식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을 향해 해협 보호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토 탈퇴와 주유럽 미군 재배치까지 거론한 것은 동맹이 더 이상 고정된 공공재가 아니라 거래 대상이라는 신호다. 이런 사고방식은 유럽에서만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향후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증액, 역외작전 지원, 연합해상안보 기여 확대 등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동 해상교통로 보호 문제는 한국에게도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미국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더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경우 대응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단순히 미국 요구에 기계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축으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중동 산유국들과의 경제협력, 건설 방산 플랜트 시장, 에너지 수입 구조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와의 전략협력은 물론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이란 외교 채널의 복원 준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중동 외교를 친미 진영과 기타 국가로 단순 이분화해서 접근하면 공급망과 시장 접근, 외교적 유연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한국에게 요구되는 것은 입장 표명의 선명함만이 아니라 급변하는 제재 체제와 지역 질서에 맞춘 실용적이고 다층적인 포지셔닝이다. 군사안보 차원에서도 시사점은 적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전략수로의 불안정은 한반도 안보와 직접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상교통로 보호 역량, 장거리 전개 능력, 정보감 시정찰 체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킨다. 북한 변수에 집중해온 한국 안보 논의는 종종 유럽, 중동, 인도 태평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과해왔지만 이번 사례는 한 지역의 전쟁이 다른 지역 동맹 구조와 에너지 안보, 금융시장 안정성에 즉시 파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력의 절대 규모보다도 동맹과 연동된 해상안보 기여 방식, 비군사적 제재 집행 역량, 사이버정 보전 대응, 민군 복합 위기관리 능력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세 갈래의 대비가 중요해 보인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비축유, LNG 재고, 선박 운항 리스크 점검, 긴급 수입선 전환 시나리오를 정교화해야 한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중동 의존도를 단숨에 줄이기 어렵더라도 미국, 호주, 동남아, 아프리카 등과의 에너지 자원 협력을 다변화해 충격 완충 장치를 늘려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외교안 보통상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맞춰 국가안보 전략 안에 에너지 수급과 해상물류를 핵심 의제로 편입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경제안보를 반도체 배터리 중심으로 논의해왔지만 2026년 봄의 중동 위기는 여전히 석유와 가스, 해상교통로가 국가 생존의 기초 변수임을 다시 일깨운다. 동시에 한국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파키스탄의 역할이다. 이번 사태에서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중재 채널로 기능하며 중견국 외교가 대국 정치의 틈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군사 강대국은 아니지만 경제력 기술력 동맹 네트워크를 갖춘 중견국으로서 특정 위기에서 대화의 장을 만들고 실질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외교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중동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더라도 인도태평양 한반도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연결해 설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2026년 4월의 중동 정세는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도 심대한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에너지 수급과 거시 경제 측면의 타격이다. 한국은 원유와 LNG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물량의 적지 않은 비중이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항로를 거친다. 현재와 같은 해협이 불완전한 개방 상태와 해상 운임폭 등은 국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이는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경제 정책에 부담을 주며 무역 수지 악화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리스크다. 이란이 향후 통항로 통제권을 강화하거나 통행료를 신설할 경우 한국 해운업계와 석유화학 산업은 장기적인 원가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응은 에너지 비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외교부산업 통상자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가 분절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을 넘어 중동 위기를 하나의 경제안보 복합 시나리오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축유 활용 기준, 공기업과 민간 수입사의 구매 조정, 선사 위험 관리, 재보험 지원, 비상시 우회 항로 확보, 전략 품목 가격 급등에 대한 세제 금융 완충 장치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시장에 맡겨둔 자율 조정만으로는 비용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외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치 외교와 실용 외교를 대립항으로 보지 않는 균형 감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유지하되 중동 현안에서 한국의 메시지는 긴장 완화, 해상교통로 보호, 민간인 피해 최소화, 국제법 준수라는 보편적 원칙 위에 서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걸프 산유국,
이란 등 상이한 행위자들과 각각 필요한 외교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어느 한편의 전술적 메시지에 과도하게 동조하면 단기적 정치적 정렬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경제 외교의 공간은 좁아질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글로벌 외교 지형에서의 전략적 딜레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를 향해 해상교통로 보호의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유럽 주둔 미군의 철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상황은 미국의 확장 억제와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안보에도 묵직한 경고를 보낸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철저한 이익 교환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중동 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더라도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 대폭 증액 혹은 중동 등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해상작전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기여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미국이 나토 방위망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연출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자주국방 역량의 획기적 강화와 플랜 B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국면으로 내몰릴 수 있다. 셋째, 대중동 외교의 다변화 필요성이다. 이스라엘의 강경한 군사작전과 미국의 이란 제재 압박, 그리고 파키스탄과 같은 영내 국가들의 독자적인 중재 외교가 맞물리는 복잡한 역학구도 속에서 한국은 특정 국가에 편향되지 않는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야 한다. 과거 한국은 이란과의 원유 거래, 대금 동결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겪은 바 있다.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조심스럽게 복원할 준비를 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전통적인 걸프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투트랙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7. 결론 낙관론의 한계와 현실적 전망.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을 얼마나 사실의 진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협상용 수사로 읽어야 하느냐의 문제로 수렴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미국은 분명 이란이 협상장으로 나오는데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고 이스라엘에도 레바논 전선의 강도를 조절하라고 직접 압박했다. 파키스탄이 중재자로서 휴전의 시간을 벌어냈고 양측 고위급 인사들이 회담에 나선다는 점도 가벼운 변화는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화의 창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창이 넓고 깊은 평화로 이어질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가장 현실적인 전망은 포괄적 종전이 아니라 관리된 불안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미국과 이란은 당장의 전면 충돌을 피하고 해협 통항을 부분적으로 정상화하는 대신 핵미사일 레바논 영내 미군 문제 같은 본질적 쟁점은 단계적으로 분리해 다룰 수 있다. 이는 위기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언제든 협상이 중단되고 부분 합의가 파기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하다. 중동은 오랫동안 전면전보다 저강도 충돌과 대리전이 더 오래 지속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2026년 4월에 중동을 바라보는 가장 적절한 태도는 과도한 낙관도 자동적 파국론도 아닌 냉정한 조건부 현실주의일 것이다. 휴전은 의미가 있지만 아직 취약하고 협상은 중요하지만 아직 구조적 간극이 크며 전쟁은 멈춘 듯 보이지만 전선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그 사이에서 각국은 에너지안 보동맹 외교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번 사태를 먼 지역의 뉴스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거래적이고 불안정한 형태로 바뀌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의 낙관론이 실제 평화의 문을 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낙관론이 드러낸 세계 정치의 새로운 규칙, 즉 힘과 비용, 동맹과 거래, 해상교통로와 경제안보가 하나의 문장 안에서 동시에 계산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미이란 종전 협상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분쟁의 장기화를 원치 않는 미국 국내의 정치적 계산과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묶어두려는 협상술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J.D. 벤스 부통령을 필두로 한 고위급 대표단의 파견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대한 미국의 자제 압박은
이번 휴전을 실질적인 종전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지표들은 이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결코 담보하지 않는다. 이란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 및 미군 철수와 미국이 관철하고자 하는 우라늄 농축의 중단 및 대리 세력 무력화 사이에는 쉽게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더욱이 협상의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안보적 불안감과 레바논 전선에서의 국지전은 언제든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2026년 4월의 중동은 총성이 멈춘 평화가 아니라 피로감에 지친 세력들이 숨을 고르는 전략적 소강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것은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조약이라기보다는 상호 간의 레드라인을 재설정하는 제한적인 상황 관리 합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노골적인 동맹 경시와 보호주의적 행보는 글로벌 안보 질서의 다극화와 파편화를 앞당기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팍스 아메리카나 팩스 어메러캐너의 균열 양상을 직시하고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 해양 교통로 보호를 위한 다자간 연대, 그리고 미국의 거래적 동맹 요구에 대비한 정교하고 유연한 외교안보 전략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